그 이노버스를 어르신들이 이노버스라고 잘못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젊은 기업인이 버스 회사를 운영한다고 기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노버스라는 회사고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결합어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타의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를 다 이노베이션한다, 혁신한다 라는 뜻의 그런 이제 뜻으로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인터넷 마케팅 컨설팅을 주력 비즈니스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행업을 하고 있지만 점차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나갈 그런 이제 상상력과 창조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2010년 12월 23일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신가요? 목요일이신가요? 네, 오늘 가장 추운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아, 네. 저도 유향희님을 만나서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는 어떤 날이죠? 가장 나이가 많이 든 날이죠. 가장 연륜이 가득 차 있는 나이입니다. 가장 연그러들어 있는 그런 나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의 가장 첫날이고요. 여러분의 시작의 날입니다. 시작하는 것에는 언제나 강력한 힘이 있고 새싹 같은 새롭게 돋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왔을 때 어떻게 이 시간에 이 날씨에 그리고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 에너지가 느껴졌듯이 오늘 시작하는 이 날에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 가장 새싹 같은 오늘, 저는 오늘 유쾌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으셨나요? 충분히 남았나요? 아주 충분히 남았나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울려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저에게 남은 날을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봤더니요, 저에게 남은 인생이, 제가 올해로 31살이거든요. 만약 제가 운이 좋아서 81세까지 산다면, 50년을 더 산다면 저에게 남은 날이 18,250일 남았습니다. 결코 많이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랑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더 짧게 사시거나 더 많이 사시거나 이러실 텐데요. 여러분은 한 달 후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고, 심지어 그 인생은 결코 3만 일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2만 일 밑으로 우리 남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짧게 남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이 속도감이랑 방향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스피드를 늘려가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스펙을 늘려가면서.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명확치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디로 달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고 열심히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어디로? 그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기대에 내가 충족시키지 못해드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실망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요, 내일 하한가를 맞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평도에 폭격이 있었잖아요. 내일 전쟁이 나면 어쩌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끌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스펙을 쌓지 않을 수밖에 없고, 오늘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계속 두려움에 의해 끌려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부에 의해 이끌려 살아갑니다. 저 같은 기업인들이 참 극복하기 힘든 문제인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100억 원을 줄 테니까 당신의 가치관과 다른 일을 해라
라고 제안한다면 제가 거기서 자유롭기가 굉장히 쉽진 않겠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100억 원을 줄 테니 여러분의 방향과 다른 일을 해라. 부에 의해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100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잡으로 갖고 있으신, 직업으로 갖고 있으신 그 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부에 대한 압박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에 의해 맹목적적으로 목적이 없이 계속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거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스탑.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멈춰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요, 어떤 그 결과 골라인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가는 힘을 관성이라고 그러죠. 버스가 쫙 멈췄는데 달려오던 힘에 의해서 타 있는 승객들이 밀리는 현상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성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어제를 달려오던 힘에 의해서 오늘도 달리고 있는 거죠. 이걸 멈출 필요가 있어요. 이걸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제가 18살 때 제 뻔한 인생을 멈추게 해주고 바꿔준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18살 때 저를 가회해줬던 3살 많은 형이요. 당시 교회 형이었는데 이 형이 군대 가기 3개월 전에 저한테 무료로 수학 가해를 해줬어요. 그 형이 가회 첫 번째 시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수학 정석 1장을 피는 게 아니라 야, 너 왜 공부하냐? 라고 딱 질문하더라고요. 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 왜 공부하는 거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형, 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 공부해. 저에게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형이 잠깐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거는 너의 직업적인 이상향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너의 인생의 존재 이유와 네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것 같은데? 만약 네가 외교관이 된다면 그러면 너의 인생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잠시 후에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형의 비전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고요. 한 1분 정도 들었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생의 비전을, 목적을 듣는데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닌데. 30분을 그 형이 설명을 했어요. 그 비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회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빨리 집에 가서 나도 내 비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20살 때 제 비전을 이제 만들었고 그 비전을 위해 열심히 20대를 달렸죠. 근데 제가 그 형이 저에게 18살 때 첫 번째 가회 시간에 했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들께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왜를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직업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제가 한 근 2년 동안 한 7만 명 정도에게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 중에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딱 드렸을 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10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7만 명 중에. 물론 이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었겠죠. 근데 좀 창피해서 안 된 분도 있으셨을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즉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이 지금 살아서 지금 운동하는, 지금 생명력을 가진 비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즉시 내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전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 비전이라는 것이 직업적인 이상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김연아가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인생의 비전이었다면 그럼 금메달을 딴 그 다음 인생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20살 때 세우고 20대 때 계속해서 연단시켜오고 발전시켜왔던 제 비전을 커밍아웃 할게요. 제 비전은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CEO가 되어 전 세계 기업인들의 건강한 롤모델이 되며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지지난달에 책을 썼어요. 이 책을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지금 매주 수요일 KBS 생방송 오늘에 생방에 출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전에 창업했어요.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7만 명의 대학생들과 또 20, 30대를 만났어요.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오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원해요.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제 돈을 쓰기 원해요. 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제 시간을 쓰기를 원해요. 저는 이 비전을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지금 즉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5분이라는 시간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릴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5분 후에 본인의 비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5분 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비전과 지금 즉시 이야기할 수 있는 비전, 별 차이 안 나 보이죠? 5분 정도밖에. 근데 여기에 지구 끝과 지구 끝이 엄청난 차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즉시 이야기할 수 있는 비전은 지금 살아서 지금 운동하고 지금 생명력을 갖고 있고요. 5분 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비전은 완전히 죽어 있고 완전히 운동하지 않고 완전히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 5분 후에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비전에 대해 고민해 왔어요. 문제는 잠깐 멈춰서 이걸 정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이걸 정리하고 다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일이 프로젝트를 저도 많이 하다 보면 컨설팅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경우는 굉장히 명확해요. 목적이 불분명했을 때.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을 때 그 프로젝트의 뒤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앞에 목적이 분명하면요. 이번에 내가 5만 명에게 세일즈를 하겠다. 이 책을. 이라고 앞에서 출판사가 만약 목표를 정한다면 그 다음부터 명확해지는 거죠.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누구와 제휴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죠. 이거 멈춰서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비전을 만든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비전을 만든 그 순간부터는 다시 그 비전이 사람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보문고의 유명한 이야기죠. 책을 만드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이 책을 만드는 순간부터는 다시 책이 사람을 만들어간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태도가 바뀌죠. 우리가 대학생 때 대부분 캐주얼 입고 다니다가 졸업사진을 찍는 날 여자분들은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남자분들 정장을 입죠. 그날만큼은 왠지 지하철을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택시를 타야 될 것 같고 그날만큼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만큼은 왠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우리 여기 스마트해 보이는 남자분들에게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리를 떨게 돼요. 어떤 옷을 입는지가 그냥 하루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비전이라는 옷을 인생 중에 입었더니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여러분 길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인생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남은 인생을 좀 더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은요. 저를 기준으로 보자면 제 남은 인생의 18,250분의 1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 경 단위까지 암산하는 그 스타킹에 그 암산한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경 단위까지 암산하는. 엄청난 숫자까지 암산이 가능한데 이제 18,0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죠. 이 글은요. 제가 제 비전을 세운 다음에 24살 때 제가 제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25살 때네요. 2004년 3월 19일. 제가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요. 제가 이제 병역 특례를 받고 있었고요. 군대 대신에 싸이가 받았던 그 병역 특례. 싸이는 군대 다시 갔죠. 저는 다시 안 갔고요. 3년 동안 IT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2년 동안 그 기술 영업 쪽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옮긴 회사는 아이파트너즈라는 회사였고 마법의 5년
책 쓰신 문진호 대표님 회사죠. 그 회사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사는 100명 정도 되는 회사였고, 업계에서 다크호스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 제가 컨설팅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기술 영업을 했었는데 컨설팅실.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 이제 마치고 휴학한 상태였는데 저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프레젠테이션을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5명 이상 앞에만 딱 서면 심하게 떠는데요. 어디를 떠냐면 아랫입술이랑 왼쪽 눈, 오른쪽 눈은 안 떠는데 왼쪽 눈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고 컴플렉스였고 저를 막 좌절에 이렇게 휩싸이게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글을 씁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2004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 말의 능력,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오래가진 이 당찬 목표를 공유해 놓은 상태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서적 섭렵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의 기본기를 워밍업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제 역할 모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 모델들을 정합니다. 뭐 종교인도 있고 방송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1번에 이영곤 님이라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제가 1번으로 써놓은 건 1순위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분은 우리 IT 인터넷 업계를 통틀어 프레젠테이션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그 IT 업계 아주 유명한 선배님에게 어떤 회사 이사님이셨는데 우리 업계에서 PT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분을 딱 손꼽아 줬어요. 제가 저분을 1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제 목표가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였으니까요. 이분들을 정해놨던 이유는 이분들의 컨텐츠를 인터넷이나 TV나 책으로나 구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봐야 뭐 공부를 하니까요. 이 글을 적어 놓고 한 20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2004년 4월 10일경이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당시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하루에 한 5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루에 한 3번 정도 로그인 했기 때문에 실제 방문자 수는 한두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댓글도 전혀 안 달리던 제 블로그에 엮인 글이라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엮인 글. 여러분 엮인 글을 아시나요? 댓글은 이 포스트에 댓글로 달리는 거고요. 엮인 글이라는 건 이 포스트와 자기 블로그의 어떤 포스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엮인 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엮인 글을 눌렀는데 잠시 후 펼쳐진 페이지를 보고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의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1번 이영곤 오픈타이드 코리아 상무님의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이 오픈타이드 코리아는 삼성 계열의 맥킨지나 베어링 포인트 같은 컨설팅 펌이죠. 거기에 컨설팅 총괄 상무이사예요. 근데 그분의 엠파스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가끔 일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네이버에서 내 이름으로 검색을 하곤 한다. 그가 이영곤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한 후배 블로그에 내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나를 프레젠테이션 역할 모델로 설정하고 나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한다. 좀 재밌는 일이다. 그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쭉 어떻게 뭐라고 쓰고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알파벳 E 여대에서 강연을 할 예정인데 초대하겠다.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한 10번 정도, 이게 긴가민가고 10번 정도 읽고 이번 주 토요일,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10번 정도 읽고 상무님께 메일을 썼어요. 상무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스케줄이 있어서 혹시 다음 강연의 기회가 없을까요? 이렇게 메일을 정말 풋내기스럽게 말도 안 되게 당연히 취소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상무님이 아마 이렇게 메일 알람 기능을 켜놓으셨나 봐요. 1분 만에 답장이 옵니다. 한 줄로.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시에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뷔페에서 뵙겠습니다. 그가 저를 1대1로 초대합니다. 저는 이분을 알지 못했고요. 이분의 명성은 굉장히 자자했고 당연히 이분은 저를 만나줄 만한 어떤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 저는 그와의 만남을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질문이 거의 100개에 가깝게. 왜냐하면 거기 가서 포스에 막 눌려가지고 질문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질문을 다 준비해왔어요. 11시 40분에 그 삼성동 인터컨티넨으로 들어가는데 놀라운 장면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연봉이 아니라, 그의 월급이 아니라, 그의 주급이 아니라, 그의 일당이 4천만 원이라. 일당이 아니라 시간당 페이가, 컨설팅 페이가, 왜냐면 삼성 계열의 대표 컨설턴트니까. 물론 이제 이분이 받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분이라는 이제 소문이었지만, 지금은 친하게 지내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2시간만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저는 8천만 원짜리 점심 식사를 얻어먹게 되는데, 그가 저보다 20분 일찍 와 있었어요. 제가 11시 40분에 들어갔는데 그가 저보다 20분 일찍 와 있었어요. 20분보다 더 일찍 와 있었죠.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프로구나. 이게 프로페셔널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원칙을 세운 게 있는데, 20분의 주도권. 20분 먼저 나가면 항상 어떤 회의든 어떤 미팅이든 어떤 방송이든 어떤 강연이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20분 늦으면 어떤 회의에서도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0분 동안 무슨 질문이 나왔는지 내가 모르니까 회의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죠. 그가 20분 먼저 나온 그 장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에게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어요. 어쨌든 그 2시간 동안 그와의 식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우리 남자분들 뷔페 가면은 적어도 이렇게 4번, 5번 정도 리필하잖아요. 다시 갔다 오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6, 7번 정도 이렇게 다시 리필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서로. 근데 저는, 야, 이게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게 이런 거구나. 왜 연애를 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가지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왜 그분은 그랬을까 좀 궁금하긴 하지만, 둘이 같이 딱 한 번밖에 안 갔고 디저트 한 번.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었고 2시간을 보냈어요. 2시간을 정말. 근데 그분도 정말 재밌었나 봐요. 이 젊은 친구가, 25살짜리 친구가 100개의 질문을 막 준비해가지고 웃고 있으니까 그분도 참 신기했나 보죠. 아주 재밌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갔죠. 제가 갑자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절대 잘하게 될 수 없죠. 2시간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떻게 잘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회사에서 저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이사님을 만나고 나서 한 달 새에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100명 정도 됐던 그 아이파트너즈라는 회사의 직원들 중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4명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4명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인데, 저를 빼고 위에 3명이요. 한 달 새 다 줄지어 퇴사를 합니다. 저는 이제 대리 1년 차였고 과장 2, 차장 1명이었는데요. 정말 이거는 팩트예요. 일어난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아이파트너즈 대표님께 확인받을 수 있는 팩트예요. 줄지어 퇴사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 달랐어요. 뭐 전직한다, 아니면 업종을 바꾼다, 그리고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유가 다 달랐어요. 1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남지 않게 된 거죠.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이제 떠는, 이 왼쪽 눈 이제 떠는데, 저한테 2주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LG전자 가전제품연구소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경쟁업체들이랑 이제 비딩이라고 하죠. 경쟁 입찰을 해서 그걸 수주를 해와야 돼요. 2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이제 뭐 제안서는 쓸 수 있을지언정 프레젠테이션이 걱정인 거죠. 2주 후에 이제 고객한테 가서 해야 돼. 2주 동안요, 너무 긴장이 돼서 초반 일주일 동안 제안서를 다 쓰고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면서 말이 안 맞는 거는 좀 제안서를 바꾸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제가 그 모태신앙이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울증이 아니라 조조증이거든요. 항상 좋아요, 저는. 항상 항상 낙천인데, 그 2주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12번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 아마 제 인생 중에
가장 집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간 3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 마지막 날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날 가서 PT 할 때 나 떨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죽었구나 이제. LG전자 막 임원 앞에서 PT 해야 되는데 죽었구나 이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PT였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5분 전쯤 되면 이제 다리부터 떨려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어제 그 전날 잠을 못 잤거든요.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10시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딱 섰어요. 서서 이렇게 딱 앞을 보면 이제 눈이 떨려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안 떨리는 거예요. 잠을 안 자서 이런가?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PT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 2분만 안 떨면요. 그 다음부터 안 떨 수 있거든요. 초반 2분을 얘기하는데 떨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낭낭한 목소리로 지금처럼 낭낭한 목소리로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는데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 페이스를 찾은 거예요. 앉아있는 13명의 사람들이 얘가 떠는지 안 떠는지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제가 그리고 그냥 되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거예요. 제 목표는 떨지 않는 거였는데 이거 잘하면 수주까지 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분 동안의 PT가 끝나고 박수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박수는 다 쳐주는 거니까 3일 후에 발표가 났는데 이 프로젝트를 제가 수주한 거예요. 그 LG전자 가전제품 연구소 홈페이지 프로젝트는 그의 이 회사가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싼, 가장 이제 로우 레벨의 프로젝트였는데요. 회사에서 3일 후에 그 결과가 발표난 날부터 저는 어떻게 인식되기 시작했냐면 박현우 PT 잘하는 애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더 제가 감사했던 거는 제가 저를 나도 PT 잘할 수 있구나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회사에서 저에게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당시 병역 특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 한 달 급여가 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랬어요. 제 연봉이 한 1000만 원인가 11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저한테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3억짜리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7개월 동안 13번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제가 참가했어요. 7개월 동안. 그리고 기적적으로 13번 모두를 수주하게 됩니다. 제가 그 13번 동안 수주한 총 금액이 약 40억에 가까웠어요. 그 7개월 동안. 제 급여는 80만 원. 회사에서는 80만 원짜리 직원이 40억을 벌어온 거죠.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 문준호 대표님이 저에게 제가 1년 후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마치고 1년 후에 딱 퇴사를 하는 날, 너 만약 4학년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컨설팅 부장 시켜줄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25살이었는데 당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막 벅차올랐죠. 제 인생에 막 그런 희열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분이 이영권 상무님이에요. 만났던. 이분이 그해 12월, 제가 제 블로그에 그 글을 썼던 그해 12월에 저에게 등기를 하나 보냅니다. 등기 우편을. 뭐지? 하고 딱 뜯어봤는데 거기에 이 책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영권 이사님이 그해 썼던 책이세요. 이사님이 책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네 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책을 빨리 읽는 편이라 3시간만 안에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데 제가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져 내리진 않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준비된 프레젠터는 결코 발표 내용을 외우지 않는다. 그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기반 위에 전체 논리를 세우고 그 메시지를 뒷받쳐줄 만한 부분의 논리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한 후 열정을 담아 청중과 호흡하며 PT를 전개해 나갈 뿐이다. 이 실장. 여기서 이 실장은 이영권 이사를 말합니다. 이 실장을 프레젠테이션의 역할 모델로 설정하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한 후배의 블로그에는 설득형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요약 정의한 문장이 있다. 이 실장, 이영권 상무가 주장하는 설득형 프레젠테이션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후배는 누굴까요? 이 글은요. 아까 그 글은요.
제가 그해 10월 15일 제 블로그에 썼던 글이고요. 이영권 상무님은 그의 베스트셀러인 기획안 제출하세요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서 이게 내가 본 프레젠테이션 정의 중 최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웅이었던 사람이요. 7개월 전까지 내 영웅이었던 그 사람이요. 내가 많은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갖지만 이 친구가 정의하고 있는 이 정의가 내가 봤을 때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요. 2005년이 되기 전에요. 처음으로 5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칼럼을 썼습니다.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그리고 그해 물론 무료였지만 강연을 시작했어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이게 9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3월 19일 날 글을 쓴 후에 블로그에 글을 쓴 후에 정말 평범했던 저,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못한다까지는 아니었지만 결코 잘하지 않는 저였는데 9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막 그때 그 느낌은 어땠냐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능력이, 내 그릇이 이걸 모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게 막 저한테 쏟아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죠. 한 2년 후에 저랑 그때 그 2004년에 가장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제 사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현우 너는 그때 미쳐 있었어. 프레젠테이션에 미쳐 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까 제가 제 비전을 얘기했는데요. 이 비전을 문장으로만 명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걸 꼭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런데요. 이걸 좀 더 견고하게 만들려면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제 삶을 5개 부처로 나눕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대로 신앙, 사업, 투자, 자기개발, 체력 이렇게 나누고요. 매년 1월 1일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그 보신각 종소리? 해돋이? 아니면 TV, 영화? 수면 보충? 저는 매년 1월 1일은요. 아무런 약속을 잡지 않아요. 이거를 만듭니다. 바로 2008년 1월 1일에 적은 건데요. 비전 시트예요. 제가 비전 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5개 부처에 맞는 각각의 그 해의 목표를 3개에서 4개 정도 세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심플리파이 한 거고 좀 디테일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년 12월 31일 날 리뷰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7번을 리뷰했는데요. 그 해 안에 1월 1일 날 세웠던 그 비전 시트의 목표들이 그 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뭐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적어놨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매출 2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1월 1일 날,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 회사 매출이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11배 이상이 더 성장하는 목표를 적어 놓습니다. 인당 생산성, 한 명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령 25세였어요, 그때. 근데 25세 직원들을 데리고, 근데 직원도 5명이었는데 1억 2천만 원을 한 명이 벌어오게 오는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리고 5명이었는데 20명을 내가 100% 스카우트 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연내 자기개발 서적 출간하겠다. 제가 그 해에 대한민국 20대 일찍 도전하라는 책을 썼죠. MBA는 이제 경영전문대학원을 말하는데요. 제가 그 해에 연세대학교 MBA에 어플라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했고,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 4학기 다 끝났어요. 이제 내년 2월 졸업이에요. 2년 전이니까. 이런 목표들이 그 해 안에 80% 이상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해 저희가 22억의 매출을 했고요. 그 해 정말 20명을 제가 100% 스카우트 했어요. 1대1로. 한 번도 공채로 뽑은 적이 없고요. 1대1로 가서 스카우트를 해왔어요. 대기업에 가서. 간판도 없던 우리 회사 5명인데 가가지고 내 비전이 이거니까 같이 하자. 손잡자. 그래서 정말 대기업에서 선수들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요. 이게 그 해 안에 이루어지는 거를 좀 더 넓혀서요. 이게 나중에 언제라도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저에게 90% 이상이었어요. 이 비전 시트, 이거는 2005년 1월 1일 날 제가 비전 시트에 적었던 건데요. 여러분 프랭클린 플래너 아시죠? 그 프랭클린 플래너 맨 앞에 쓰여 있는 말도 아시나요?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했고, 야, 벤자민 프랭클린 정말 대단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이 프랭클린 플래너의 맨 앞장에 항상 이 사람의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 메이커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그랬는데요, 작년 12월입니다. 저한테 모든 기적은 등기로 이렇게 배달이 와요. 등기 우편이 또 하나 온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박스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봐서 뭐 이렇게 있길래 조립을 해봤더니 이 녀석이 나옵니다. 이 녀석을 조립하고 제가 이제 첫 장을 딱 여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설렘으로 잠에서 깰 만한 꿈을 꾸라. 꿈은 글로 적어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기에 더해 단지 적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꿈과 함께 더 많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꿈은 연애와 비슷하다. 마음이 멀어지거나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꿈과 나는 서로 멀어지기 마련이다. 사랑할 만한 꿈을 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꿈과 함께 보내라. 시간으로 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 혹시 사랑할 만한 꿈이 없는가?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설렘으로 잠에서 깰 만한 꿈을 꾸라. 박현우, 대한민국 20대 일찍 도전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팬시 회사인 M사에서 M사에서 만든 이 다이어리의 맨 앞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의 책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냐면요,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제낀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마치 모닝글로리 기획자가, 다이어리 기획자가, 얘기했네요 제가, 제 비전 시트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보기라도 한 것처럼 두 번째 장도 아니고 맨 앞장에 이걸 실어준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언빌리버블이죠. 이거는. 그것도 내 뒤에 빌 게이츠가 있는 게 말이, 아인슈타인이 있는 게, 예수님이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증샷 안 믿으실까봐. 저는 제 이 비전을요, 이렇게 제 다이어리 맨 앞장에 적어놔요. 왜냐면 열 때마다 보려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걸 방문에다도 붙여놔요. 왜냐면 열 때마다 보려고요. 항상 보려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 회사의 명패인데요,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캐치프레이즈를 적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앉을 때마다 보라고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자주 보고 계시고 자주 여러분이 리마인드 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보는 것과 리마인드 하는 걸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통제하세요.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요, 결정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참 많이 보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거에 많이 노출돼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 결정하세요.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왜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 줄 아세요? 야, 너 진짜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친구를 계속 볼 거니까요. 그 친구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요. 결혼을 할 때요, 왜 배우자의 부모를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부모를 보면서 자랐을 거니까요.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절대 중요하죠. 봐야죠. 부모를 봐야죠.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부부가 왜 닮아가요? 가장 많이 보니까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시나요? 보는 것을 결정하세요. 보는 것을 통제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벽면에 붙어 있는 건데요. 나에게 이노버스는 네모다. 이거를 제가 우리 직원들이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쓰게 합니다. 어떤 친구는 나에게 이노버스는 할리우드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 김지연 과장이라는 이제 남자 직원이 쓴 건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이곳 이노버스라는 할리우드에서 내가 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즐거운 일터다. 어떤 친구는 내비게이션이다. 위대한 놀이터다. 뭐 이렇게 썼죠. 옥토다. 사장이 시켰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말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화장실 앞에 딱 있거든요. 이게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이걸. 아 맞아. 나에게 이노버스는 할리우드였지. 내가 정의한 걸 나도 보고요. 남이 정의한 그래 이 친구에게는 이노버스가 옥토네. 계속 좋은 걸 보게 되는 거죠. 보는 걸 통제하는 겁니다. 보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힘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유쾌한 이야기들을 좀 더 펼쳐보면요. 90년대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비결이 뭔지 아시는 분? 몇 가지가 있죠. 비결. 90년대 농구가 지금 농구 인기 엄청 없잖아요. 인기 있는 스포츠를 해봤자 뭐 축구 정도? 90년대 농구가 지금의 월드컵 축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왜 그랬죠? 드라마. 마지막 승부. 기억하시죠? 심우나 장동건 또 누구지? 손지창. 거기 나왔던 최고의 하이틴 스타들이 지금도 거의 레전드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거기 출연했잖아요. 인기 엄청났어요. 또 허재 이춘이 좀 어린 그게 있었잖아요. 90년대. 그렇죠. 연고전 고연전이 있었죠. 91학번인가요? 문경은 선수가 아마 91인가 93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부터 문경은 이상민, 서장훈 이런 친구들이랑 또 고대 현주엽, 조상현, 조동현 그런 엄청난 그 연고전이 있어요. 연대 고대 선수들이 아마추어였는데요. 프로팀을 다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막 펼쳐졌죠. 또 하나가 더 있죠. 또 하나. 90년대 농구의 인기를 폭발시켰던 하나. 남자분들 아실 것 같은데. 네? 마이클 조단도 기여했겠네. 근데 그 네 번째 정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그렇죠. 슬램덩크입니다. 이 세 가지. 연고전, 고연전, 마지막 승부, 슬램덩크.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농구의 인기를 엄청나게 폭발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죠? 스토리예요, 스토리. 심지어 이 세 가지는요. 실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가 실체입니까? 드라마 각본이잖아요. 그리고 연고전 이것도 정해진 룰 안에서 잠깐 이렇게 했다가 우승하고 이런 게 또 내 얘기도 아니고 실체가 아니에요. 내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슬램덩크 이거는 그냥 작가가 쓴 거잖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실체가 아닌 것들이 인기를 폭발시키죠. 지금 KBL은요. 그때 90년대 연고전보다 훨씬 더 기량이 좋아졌고요. 외국에서 NBA 출신의 그 용병들이 막 들어와 있어서요. 기량이 굉장해요. 근데 인기가 엄청나게 없어요. 그 차이는 뭐죠? 스토리가 없어요. 실존하지 않았지만 슬램덩크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슬램덩크는 거의 모든 10대들의 필독서죠. 슬램덩크 얘기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슬램덩크에 나오는 강백호, 최치수, 서태웅, 여자분들은 서태웅에게 막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셨고, 저는 최소연인가요? 소연이는 왜 이렇게 예쁠까? 막 이런 생각을 10대 때 했었는데, 실존하지 않는 것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실제 하는 이 선수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것이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스토리의 힘. 얼마 전 이 두 개의 스토리가 각 프로그램을 살렸죠. 이 두 개의 스토리가요. 무한도전이 점점 시청률이 막 최고를 쳤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레슬링 편을 통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정영돈이 미친 존재감이 됐죠. 여기서부터 정영돈이랑 정준하가 존재감을 막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재미없었다 그랬었는데 정영돈은 남경 합창단을 통해서
남자의 자격의 시청률이 확 올라갔어요. 스토리의 힘. 프리미어 리그와 K리그의 차이는 제가 또 이렇게 안습으로 관중이 없는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심지어 이런 것도 없어, 너무 자리가 좁아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의. 차이가 뭐죠? 여기는 스토리를 엄청나게 창출해주고요. 여기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저기는요, 선수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스토리를 구단 홈페이지랑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선수들의 이야기를 창출해내요. 그리고 뭐 이적하는 거에서부터 뭐 구단주가 바뀌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팬들, 그들의 여자친구,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K리그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량만 계속 막 높이려고 그래요. 기량만. 그 차이예요. 스티브 잡스와 안철수. 여러분, 안철수 씨가 무릎팍도사에 나왔을 때요, 진짜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어떻게 탑 스타들보다 이 사람의 이 무릎팍도사의 출연이 훨씬 더 많이 그 다음에 회자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자됐던 걸 생각해보세요. 회자됐던 수준을. 이 사람이 회자됐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오랫동안 랭크됐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블로그와 SNS 통해서 퍼져나갔죠. 이 사람 얘기가. 심지어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안철수가 등장했죠. 물론 이제 뭐 그 무릎팍도사 때문이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달된 거예요. 이 탑스타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이 회사 안철수 씨는 지금 회사 사장도 아니죠. 그냥 그 안철수 그 의장단의 의장이고 스카이스트의 석좌 교수죠. 기업인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포털 사이트 기업인 검색 순위에 항상 5위 안에 들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문, 워낙 이제 뭐 많이 노출되셨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자신의 인생을 3가지의 스토리로 연설을 했어요. 짧게.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전 세계인들에게 회자됩니다. 스토리. 안철수의 스토리. 제가 이제 기업을 28살 때 시작했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시작했냐면요. 이렇게 영혼을 움직이는 만화도 있었고요. 스포츠 게임도 있고요. 드라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인물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나 안철수 같은. 그런데 왜 영혼을 움직이는 강력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 왜 없을까? 이게 왜 없을까?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가진 기업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나왔던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을 읽어보니까 마켓이 1.0을 넘어서 2.0으로 가고 2.0을 넘어서 3.0으로 가는데 1.0은 상품을 팔던 시대고요. 2.0은 서비스와 만족을 파는 시대예요. 근데 대부분 2.0이나 1.0에 머물러 있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3.0은요. 굉장히 영적인 기업이에요. 영적인 기업.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홀릭시키고 사람들의 열광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스토리를 가진 기업은요. 이 영적인 기업에 가까워요. 근데 필립 코틀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 대부분이 1.0에 머물러 있고 아주 유능한 기업들이 2.0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데 3.0은 거의 없다. 그래서 1.0 시장과 2.0 시장과 3.0 시장을 이렇게 분류하죠. 1.0 시장에서는요, 소비자를요, 물리적 필요, 그러니까 난 책을 읽기를 원해. 그래서 난 책을 사. 이런 물리적 필요를 가진 대중으로 보죠, 소비자를. 2.0 시장에서는요, 이성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감성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영리한 소비자로 보죠. 근데 이 시장에서는요, 이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갖고 있는 그런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스피릿,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동의되지 않으면 그 회사 걸 사지를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회사가 자신의 수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상적 동의가 있지 않으면 그 회사의 물건을 사지 않는 소비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업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업은 바로 이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노버스라는 이 회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하고 독특한 스타트업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걸 책으로 써보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이게 모습들인데요. 평균 연령 28세예요. 지금도 굉장히 젊어요. 선지 베이비, 뉴트로지나, 타이레놀 이런 브랜드들 11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 코리아 면도, 요즘에 현빈이 선전하는 면도기부터 뭐 육아용품, 가전제품, 가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케팅을 하고 있죠. 저희 회사의 이 스토리를 만드는 뼈대를 예로 잡았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사인해드렸죠. 딜라이플 이노베이션. 되게 즐겁고 되게 유쾌하고 되게 폭소하는 그런 이노베이션. 되게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혁신. 이런 걸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면서 우리 회사의 스피릿과 비전을 이렇게 또 정의를 해줬어요.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기업. 지금 이제 7년이 남았어요. Y-7. 7년이 남았어요. 앞으로 이노버스가 대한민국을 정말 먹여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7년 동안 지켜보세요. 근데 이노버스가 이런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려면요. 앞으로 7년 남았는데 우리 이 디지털 마케팅,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업계에서 1등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 업계에서 1등 하면요. 한 매출 500억 정도 하면 1등 하거든요. 근데 500억 매출을 해서는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안에 들려면 연매출이 2천억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500억 매출을 우리 업계에서 디지털 마케팅 업계 1등 이노버스. 이래봤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조차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있는 무대에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노버스가 해야 될 일은 스테이지를 세팅하는 거예요. 스테이지. 무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무대에 저는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무대를 만들면 여기서 나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이라는 게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고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스테이지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아주 큰 스테이지도 만들고 싶고요. 뭐 큰 스테이지 만들려면 중간에 작은 스테이지 하나 만들었다 실패하기도 하겠죠.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외국 업체들까지 들어와가지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겠죠. 7년 후에. 그런데 왜 너 디지털 마케팅 대행업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전략적인 계산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가 존슨앤존슨이나 필립스 같은 세계 최고의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이에요. SK텔레콤, 르노, 삼성, 이런 빙그레도 우리 유제품계 우리나라 1등이죠. 이런 곳들의 회사의 심장에 들어갑니다. 심장부에. 그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급 마케팅 정보를 제가 다 획득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케팅 이렇게 하자라고 컨설팅 하죠. 그리고 그 마케팅 같이 하죠. 고객의 세계 최고의 기업의 비즈니스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마케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면 기분 나쁘겠지만 같이 해보는 거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비즈니스를 미리 해보는 거죠. 저는 그 계산 때문에 이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이라는 것이 저 같은 영한 젊은 CEO에게 기회를 주는, 또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산업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젊은 게 대접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저의 존재 이유는요, 이윤극대화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요. 아마 우리 회사, 저희 회사의 부장급 이상 5명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보시면 되게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관람을 하시면. 왜냐하면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직원들에게 매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푸시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이번 달 매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10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김 부장님 왜 박대리 얼굴이 요즘에 표정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요즘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안 들리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건네요. 물론 이제 너무 그런 얘기만 하진 않지만 주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리더십들과 또 이노버스의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행복의 극대화예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 극대화되면요. 이런 기업이 너무 아이디얼해서 존재할까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의심의 정중앙에서 그 의심을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의심했었거든요. 좀 이런 게 가능할까? 이랬던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요. 행복 극대화로 몰고 가고 있어요. 직원들 개개인이 행복해지니까요. 이직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이직률이 거의 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윤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건 포텐셜이 높아요.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왜 아주 잘 되고 있는 기업도 내년에 이거 또 성장할까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할까 이런 걱정을 해요. 포텐셜이 너무 커서요. 행복 극대화를 목적으로 두니까요. 저희 회사 블로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저희 회사 블로그에 보통 이제 회사에서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언론 PR팀이 있으면요. 통제를 하죠. 글들을 이게 언론사에 보내요. 그래서 이 기사 실어주세요 하면 언론사들에서 A부터 Z까지 다 똑같은 보도자료로 실어줘요. 기업의 PR팀이 통제를 하는 거죠. 저희 회사 블로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글을 쓰지 않고요. 직원들이 그냥 글을 써요. 직원들이 그냥 그 블로그에다가. 팀 블로그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아이디로 다 공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냥 되게 사소한 얘기들을 그냥 써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 회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야근을 즐겨요. 야근을 많이 없애려고 하는데 야근이라는 걸 즐기고 월요일을 즐겨요. 월요일 아침을. 아까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그 표정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월요일날? 이게 신기해서 KBS 생방송 오늘에서 저희를 취재를 왔어요. 그랬다가 우리 회사에 그날 하루를 2시간 동안 담아간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에 박 대표님이 나와서 이걸 회사 직원들한테만 하지 말고 전 국민한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3개월째 거기 앞에 나가서 젊은 CEO 박현우의 셀프 코칭이라는 코너를 맡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스토리가. 근데 그러면 이 즐거움이란 뭘까? 이 즐거움이란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 낄낄낄거리면서 웃는 걸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거는 그냥 동아리죠. 동아리. 그럼 어떻게 기업에 이 딜라이프리 붙을까 궁금하셨죠?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게 이제 그 케이스였고요. 이때 제 얼굴이 좀 많이 부었죠. 그래서 이때 창의적 기업으로 소개했어요. 그 지모닝 로고 때문에. 이게 제가 지모닝 로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HBR이라는 하버드에서 나온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고 HBR과 장난감이 함께하는 곳. 그리고 저희가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하려면 인풋이 한 100개 정도 들어가야 1개 정도의 아름다운 그 혁신이 나오거든요. 정말 멋진 혁신. 그래서 인풋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여기 이제 독서 MBA에서 하시는 것처럼 책도 굉장히 많이 읽게 하고요. 직원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냥 일 앉아서 하는 것보다 계속 가르치려고 이제 외부 강사분이신데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영어 교육시키고 YBM 강사가 와서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게 해요. 칭찬 카드예요. 칭찬 카드. 이게 우리 이노버스가 그려져 있는.
그래서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서로를 칭찬해요. 모두가 한 명씩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흰색으로 개개인이 서로 칭찬하고요. 빨간색으로 회사에서 칭찬해줘요. 저희가 오늘 빨간색 입고 왔는데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으로 회사에서 칭찬해요. 근데 이 빨간색은요, 3만 원의 캐시백이 되고요. 이 흰색은 5천 원의 캐시백이 돼요. 상대에게 동료를 칭찬하면서 거기에 힘이 실려있죠. 5천 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큰 동기부여는요. 나머지 35명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그 기분은요. 굉장히 황홀해요. 그러니까 저도 칭찬을 받거든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저한테 흰색을 줘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칭찬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회사의 분위기가 정말 나빠지기가 힘들어요. 서로를 칭찬하고 막 이러면 또 그 다음 달에 칭찬 받고 싶고. 저희 회사의 펀 미팅이라는 건데요. 워크샵이라는 거를 많이 가시죠, 회사에서. 근데 이름부터가 좀 워크샵이잖아요. 이름부터가 좀 불순하죠. 워크샵인데 가가지고 놀 거면서 이름이 워크야. 워크샵. 이름문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펀 미팅으로. 펀 미팅.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놀아요. 1년에 딱 5일. 상반기 이틀, 하반기 3일에서 정말 크레이지하게 놀자, 이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제주도를 3번 갔고, 부산 1번, 강원도 1번,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3박 4일로 보라카이를 갔다 왔어요, 필리핀.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놀아요. 저희가 이 계획을요, 막 2개월 전부터 한 6명이 막 TF를 만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다 와요. 저희 블로그 한번 가보세요. 다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회사에. 그래서 이노버스의 가을을 소개합니다. 이게 저고 이거 우리 부장님들인데 이 밑에 쭉 직원들의 이런 썸네일 사진들이 있는데 가을이라는 테마를 주고요. 그 가을에 맞춰서 사진을 찍는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 고객들한테 가서도 해요. 이건 뭐냐면요. 존슨앤존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터프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이 아니라 이분들은요. 방송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미국의 최고의 MBA에서 공부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온 분들이 반 이상이고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100일 잔치를 해요. 야,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으니까 잔치하면서 가발 같은 거 쓰고 가고 막 장미꽃 백송이에다가 이런 거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그동안 근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잘 안 웃거든요. 굉장히 콜드 페이스예요, 다들.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마케팅을 세계적인 회사들한테 대행하다 보면요. 굉장히 터프하게 막 피드백이 올 때도 있고요. 굉장히 막 욕을 들을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 100일 잔치 해주고요. 연말에 깜짝 선물 막 보내주고 연말에 막 미팅하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막 변장하고 나타나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클라이언트들도 되게 그 재미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책에 보면 뒤에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세계적인 회사의 클라이언트들이 다 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 회사에 가끔 게릴라 소풍 우리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냥 3시에 회사 업무를 종료시켜요. 날씨가 좋으면. 어제 날씨가 따뜻했죠. 그리고 그냥 놀러 나가는 거예요. 공원을 가든지 여기 이제 공원 간 거, 한강 간 거고 그냥 찻집에 가든지 뭐 새로 생긴 뭐 어디 레스토랑에 가든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엔젠이라는 우리 신우회에서 하는 에너지데이.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은 점심시간이 2시간이에요. 프런치 타임. 이때 좀 왜 점심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얘기할 시간도 없고. 친구들도 좀 부르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 어디 당구도 칠 수 있고 어디 이제 좀 멀리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제 이런 문화들을 좀 더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우리 회사의 신조를 만들었어요. 5가지에 대해서. 첫째는요.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우리의 클라이언트. 존슨앤존슨이나 필립스 같은 우리의 클라이언트, 고객에 대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소통하는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유저 이런 어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사용자들, 즉 우리가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대중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 사용자들에 대한 것. 또 우리 세 번째 책임은 우리의 동료에 대한 것. 우리 동료. 그러니까 저에게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직원들에게 서로서로에 대한 것. 또 우리의 네 번째 책임은 우리의 소사이어티, 사회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책임은 나 자신에 대한 것. 이렇게 각자에 대한 책임을 정해놓게 했어요. 이를테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거 읽어보면 우리의 세 번째 책임은 우리의 동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혁신적으로 일하되 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균등하고 공평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수한 동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모두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문화를 통해서 저 자신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을 잡아나가게끔 하고 우리 동료들도 일을 하면서 이런 방향을 잡아나가면서 이렇게 일해야겠구나 라는 방향을 잡아나가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클라이언트가요, 회식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클라이언트였는데, 과장님이었는데, 이노버스에 이렇게 사무실 되게 자주 놀러 와요. 우리 사무실 재밌으니까. 이노버스 사무실에 놀러 가면은 특이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되게 특이한 게, 다른 게.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탕비실이나 회의실이나 복도나 로비에서 만나면 스몰 톡을 하는 거예요. 잡담. 근데 저희는 잡담을 권장하거든요. 막 잡담하라고. 잡담을 막 자제시키잖아요. 근데 잡담하라고 해요, 저희는. 그리고 이렇게 메신저로 쪽지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메신저를 막 업무 중에 하라 그래요.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게 회의실에 자기가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게 신기하대요, 자기는. 외국계 기업인데 자기는 딱 탕비실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도 굉장히 안녕하세요 하고 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어떻게 이노버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할 얘기가 많지? 이게 궁금하대요. 근데 제가 계속 그거를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계속 잡담해. 이게 이제 네이트온 저희가 쪽지를 주고받는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농담을 한 거예요. 오늘 그날이 아마 회식이었는데 회식을 3월로 연기합니다. 그때가 아마 1월이었을 거예요. 농담을 한 거죠. 쪽지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식 때 저희가 이제 막 또 이벤트 같은 거라니까 사람들이 연습을 이제 노래랑 춤을 연습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기 싫다고 농담 삼아 회식을 3월로 연기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그러면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3월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헛빛 아시나요? 헛빛 2PM? 그걸 연습한 팀이었어요. 윤태진 부장님이 그 헛빛에서 옥태견 역할이었는데 Listen to my 헛빛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제 2차 노래주 점 쏘시면은 공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담들을 막 주고받는 거죠. 이런 스몰톡이 가능한 회사.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이제 뭐 생일잔치예요. 이런 생일잔치 때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희 블로그에 멤버들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기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일러스트로 그린 거죠, 다. 그래서 자기 글 쓸 때마다 이거 자기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절대 시키지 않아요. 블로그에 오늘은 윤 부장님 쓰세요. 오늘은 유민 씨가 써요.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쓰는 거죠. 바쁜데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또 써준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인턴십을 모집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연말 파티를 한 건데 우리 이제 부장님이랑 대리예요. 각자 이제 시크릿 가든 패러디 해가지고 한 거고, 우리 책 지금 유쾌한 도전 그 책 캘리그라피, 이게 캘리그라피 하나에 500만 원 하는 왕은실 작가님이 무료로 써준 거예요. 왜냐면 그 왕은실 작가님이 그 필묵의 왕은실 실장님이 우리 회사에 이 스피릿이 너무 좋다고 그냥 선물을 준 거예요.
막 이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동참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막 이런 일들. 기적이 일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창업하고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수건을 빨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대리가 됐는데 처음 이제 신입사원에서 이 친구는요 시키질 않았는데 수건을 빨아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자기네 집에서 우리 회사에 그 이제 수건으로 쓰다가 30개 정도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계속 바꿔서 빨아오고. 왜냐면은 그 창업 초창기에 거기에 뭐 이렇게 휴지도 없고 수건도 없고 수건을 또 세탁소에 맡기기도 뭐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주도적으로 가서 빨아온 거예요. 집에 가서. 남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수건을 계속 빨아온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그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돼요. 아, 저 사람은 계속 수건을 빨아오네. 주인 정신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뭐 좀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워크숍에 막 되게 가기 싫은 경우들 많잖아요. 아, 이번 워크숍 꼭 가야 되나? 가서 또 술만 마실 텐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으로 보라카이로 펀 미팅을 갔는데 1인당 90만 원씩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턴들을 제가 못 데리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6명을. 근데 인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6명이. 대표님 저희 자비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비용 때문에 못 데리고 가는 상황이 이제 정규직들이 아니니까 못 데리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자비로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뭐 그런 느낌들이 오시나요? 자비로 가겠다는 거. 90만 원. 한 달 급여가 90만 원인데 그 친구들이.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전액은 다 못 내줬지만 반액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반액은 또 반액을 또 실비로 이렇게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2주일 나중에 이제 2주일을 더 일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세하자. 반은 그냥 내주고 2주일을 더 일하는 걸로 다 같이 이제 갔죠. 그리고 이 인턴들이 지금 13기까지 뽑혔는데요. 올 때마다 항상 두 손 가득 이렇게 선물을 사와요. 그래서 또 그게 막 또 사진으로 또 회자되고. 저희가 사무실을 한번 옮겼는데요. 방배동에서. 이 사무실을 옮길 때 이 사무실을 옮기는 걸 또 스토리로 만들어 볼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블로그에 있거든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1시간 만에 3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사겠다고. 근데 주인이랑 협의가 안 돼. 주인은 이제 아는 복덕방이랑 해야 돼,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3명이나 이렇게 1시간 만에 확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못 팔았죠. 사무실도 팔 수 있어요. 스토리가 있으면. 그리고 저희 박명수의 2시에 데이트 생방에 우리 직원들이랑 저랑 나갔어요. 그래서 박명수랑 15분 동안 같이 막 생방으로 진행했거든요. 우리 회사를 이제 퇴사한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디자이너였는데 부장급 디자이너였는데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부장급 시니어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그 그래픽의 방향이 안 맞으면 문화가 아무리 맞더라도 있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가면서요. 저한테 이게 선물로 그려준 우리 그 CI예요. 근데 뭐가 있죠? 이노버스의 맨 앞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근데 그분이 그 부장님이 딱 3개월 만에 자기가 퇴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면 보통 안 좋게 막 3개월 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노버스를 이렇게 볼 때 이노버스의 아이는 항상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노버스의 그 아이는 그 혁신의 가장 첫 번째 줄에는 늘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디자인을 선물해주고 가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VIP는 한국 존슨앤존슨, 필립스 코리아 같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VVIP는 우리의 멤버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명확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회사로 우리 회사를 만들어내고 싶고 하지만 아무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회사로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나가면서 이걸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썼던 거고 이게 이제 올해 썼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노버스 안에 있으니까요. 저희는 홍보비를 1000년도에 월 500만 원씩 썼어요. 왜냐면 우리를 있는 걸 알려야 막 사람들이 고객이 우리를 찾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년도부터 돈을 안 썼어요. 홍보비를. 그런데요. 지금은 정말 일주일에 한 3군데 이상의 미디어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홍보 담당자가 없어요, 우리는. 전 직원이 홍보 담당자니까요. 근데 일주일에 3군데 이상의 언론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미디어로부터. 취재하고 싶다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요. 필립스 코리아, 한국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도요. PR팀이 있어가지고요. 찾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미디어가. 찾아가야 돼요. 가서 관리해야 돼요, 기자. 근데 저희는 찾아와요. 이게 영적인 기업과 스토리가 있는 기업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필립 코틀러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돌풍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돌풍을 미리 예고해주고 그 돌풍으로부터 당신의 기업을 보호해줄 팬들이 필요하다. 팬. 여러분 회사에 팬이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 개념을? 저희 회사에 팬이 있어요. 팬이. 이게 우리 팬이 보내준 초콜릿이에요. 워싱턴에 있는 우리 팬이. 워싱턴 이게 영어로 썼잖아요. 투 이노버스. 워싱턴에 있는 우리 팬이요. 저기 그 발렌타인데이 날 보내준 거예요. 우리 멤버들 먹으라고. 이것도 뭐 다른 초콜릿이고 이것도 또 다른 팬이 보내준 거고요. 이노버스를 사랑하는 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 친구는 군 말년휴가 때 나온 건데 우리 회사에 온 거예요. 우리 회사를 너무 보고 싶다고. 우리 회사의 블로그의 컨텐츠와 또 트위터와 우리 회사의 홍보팀인 우리 전 직원들이 그냥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성호 대표의 6일 약국 갑시다 아시죠? 이 사람이 마산에서 그 3평짜리 약국을 운영하면서 택시를 탈 때마다 항상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이 어디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6일 약국을 막 설명하는데 6개월 내에 마산에서 제일 유명한 약국이 됐죠. 택시 아저씨들이 6일 약국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굉장히 영리했죠, 그분이. 서울대 약사,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이 그래요.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팬들이 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마무리 됐는데요. 유명한 것과 영향력 있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영향력 있고 싶어요. 영향력. 10년 전에요. 벤처 붐이 한 2, 3년 전 벤처 붐이 일어났었죠. 그때 굉장히 유명한 스타 벤처 CEO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고요. 그때 유명했던 스타 CEO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중 유독 빛나는 한 명의 이름이 있죠. 안철수예요. 그게. 안철수 씨는요. 그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CEO가 됐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때 매출이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500억이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몇십 조 하는 이런 기업들이랑 게임이 안 됐죠. 몇 조 하는 기업들이랑. 그런데 이분의 10년 동안의 행적을 보세요. 다른 벤처스타 CEO들은요. 다 잊혀졌어요. 다 망했어요. 다 몰락하거나 그랬어요. 근데 이 안철수 씨는요. 그 유명세를 관리한 게 아니라요. 영향력을 관리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분의 영향력. 기업인의 검색 순위에서 항상 5위 안에 들죠. 세계적인 이런 스타 CEO들을 제치고 영향력.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저도 다음 주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할 수 있거든요. 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수요일날 생방 하잖아요. KBS에서. 그때 나가서 제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 헛소리를 하거나 갑자기 제가 뭐 웃옷을 벗는다거나 이런 걸 하면 바로 저 실시간 검색어에 뜨겠죠. 아니면 제가 옆에 있는 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한테 야 예를 들어 박은영 아나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막 실시간 검색어에 뜨겠죠.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심지어 연쇄살인범까지도 유명해지죠. 이름이 막 올라가죠. 근데 누구나 영향력이 있을 수는 없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하지만요. 많은 연예인들이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적죠.
굉장히 적죠. 저는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고 싶어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싶어요. 실패할 수 있겠죠. 실패할 수 있겠죠. 아마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농구 골대를 향해서요. 제가 공을 들고 있는데 슛을 쏘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이 슛이 들어갈 확률이 몇 %죠? 제로죠. 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갖고만 있죠.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요. 실패를 저지르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마 슛을 성공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슛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확률이 점점 어떻게 되죠? 연습을 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실패의 횟수는 어떻게 되죠? 실패 횟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패 확률은 줄겠죠. 하지만 실패 횟수는 올라갑니다. 베이비 루스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왕이었던 그 해에 가장 많은 헛스윙을 쳤다고 하죠. 가장 많은 삼진을 당했다고 하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삼진의 대가를 치러야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의연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별명이 5대 0이었죠. 5대 0. 2001년 말 2002년 초. 왜냐면 나갔다 하면 5대 0으로 지고 오니까요. 근데 그가요. 우리를 약팀들과 붙이지 않았어요. 평가전에서. 항상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의 강호들과 붙였어요. 최고의 클럽팀들과 붙였어요. 계속. 그러면서 그가 모든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Learning points in this game. 이 게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겁니다. 배워야 될 점은 이겁니다.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2년 6월 이제 본선 경기에 앞서서 그가 전설이 된 이 인터뷰를 합니다. 세계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습니다. 그가 실패를 통해 이제 어느 경지에 다다랐다는 걸 확신했던 거죠. 실패에는 탄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태환 선수가 첫 번째 강력한 에너지를 받는 지점이 어디죠? 다이빙이에요. 다이빙. 다이빙의 파워로 이제 속력을 붙이게 되죠. 두 번째 속력을 강력하게 얻는 지점이 어디죠? 터닝이에요. 턴. 탄력을 얻죠. 근데 이 턴을 하는 벽을 치는 그것처럼 실패에도 이 탄력이 있어요. 오늘 성공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 성공이 가장 어려운 사람. 어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 성공하기가 더 힘들어요. 오늘 성공하기 가장 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다 끝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요. 내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끝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하고 계시거나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시다거나 하시다면 러닝 포인트 인 디스 게임 하세요. 이 게임에서 내가 배워야 될 점은. 그리고 바닥을 치세요. 여러분은 내일 성공하기에 만약 오늘 실패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 되게 도움이 됐던 세 권의 책이에요. 거의 이 세 권의 책이 지금 저희 회사의 앵글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 좋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위대한 걸로 나가라. 우리 회사 딜라이플 이노베이션이랑 이름이 똑같죠. 아이데어의 유쾌한 이노베이션. 제가 너무 좋아해서 우리 슬로건을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안철수 씨의 기업에 대한 영적인 해석.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7대 2대 1, 70대 20대 10. 여러분들의 시간의 70%는 배러에 투자하세요. 배러. 더 좋은 걸 만들어내세요.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걸 만들어내시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걸 만드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70%는 그걸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의 20%는 혁신적인 걸 하세요. 혁신적인 거. 혁신적인 거. 어제 없었던 걸 만들어내세요. 어제 완전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걸 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10은 그냥 미쳐버리세요.
크레이지하게 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노베이티브와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거죠. 보랏빛 소를 상상하는 거예요. 보랏빛 소. 소가 보라색이 어디 있어요? 보랏빛 소를 상상하는 거죠. 10배의 매출 신장이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굉장히 이노베이티브 하잖아요. 베러는 120%의 매출 신장. 이노베이티브는 10배, 1000%의 성장. 크레이지는요, 10,000배의 성장이에요. 페이스북의 창업자가요, 페이스북 얼마 만에 개발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만에 개발했어요. 일주일 만에. 지금 기업 가치가 20조라고 하죠. 20조. 일주일 만에 개발했어요. 크레이지죠. 크레이지. 70대, 20대씩.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항상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더 탁월하게. 더 꾸준하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가 딱, 그래, 진짜 열심히 했다, 오늘. 야근 진짜 열심히 했다. 거의, 이번 프로젝트 최고인데?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걸 달성한 다음에 한꺼풀 더 벗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뛴 다음에요, 10m 더 뛸 수 있거든요. 10m 더 뛰어봐라는 책도 있죠.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1000개를 한다면 1개를 더 할 수 있거든요. 더 탁월하게. 그리고 이것을 정말 이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요, 계속하는 거예요. Keep going. 꾸준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지모닝 로그 아침에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재밌게 그냥 우리 일주일만 해보자로 끝냈으면요, KBS에서 안 찾아왔죠. 300번을 하니까 찾아오더라고요. 300장을 찍으니까 찾아오더라고요. 계속한 거예요. 계속. 펀미팅 계속했어요. 제주도 가고 보라카이 가고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잡담 계속 시켰어요. 계속. 그냥 오늘만 잡담해. 이게 아니라 계속. 강연 계속. 책 쓰는 거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면요, 그걸 계속하세요.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실천 계속하세요. 하루에 영어 단어 3개 계속하세요. 더 탁월하게, 더 꾸준하게.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한 아주 의미 있는 실행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네, 마쳤고요. 저희 3주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좀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쾌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좀 비전이 아주 여러분의 인생 중에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명확한 이제 인생을 살아가실 때 18,250분의 1의 인생이잖아요. 가치 있게, 좀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기업을 오늘 그냥 회사 이야기 했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을 통해 인생의 비결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기업을 통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적용해 볼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반사시켜 봐야 돼요. 자꾸. 그럼 뭐 기업 얘기, 기업 자랑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